2026년 6월 6일, 영국 글로스터셔의 작은 마을 캠블에는 조용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올세인츠 교회 앞에는 피터 필립스와 해리어 스펄링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왕실 가족들이 모였다. 찰스 3세와 카밀라 왕비, 윌리엄 왕세자 부부, 앤 공주까지 모습을 드러내며 이날은 화합과 연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왕실 행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곧 신부의 머리 위로 향했다. 해리엇이 선택한 것은 왕실 보석이 아니라 프라그넬의 티아라였다. 일부 매체는 결혼식 전 왕실 티아라 대여를 둘러싸고 카밀라와 윌리엄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버킹엄궁은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소문의 진위만이 아니다. 한 개의 티아라는 병환 중에도 왕자를 지키는 국왕, 현재의 권위를 보호하려는 왕비, 그리고 이미 미래를 준비하는 후계자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비추는 상징이 되었다. 이 결혼식 뒤의 숨은 이야기는 보석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시대와 이미 다가온 다음 시대의 충돌에 관한 것이었다. 2026년 6월 6일, 글로스터셔 캠블의 올세인츠 교회에는 이른 아침부터 잔잔한 비가 내렸다. 피터 필립스와 해리어 스펄링의 결혼식은 처음부터 거대한 국가 행사가 아니라 가족 중심의 따뜻한 의식으로 준비되었다. 신랑은 앤 공주의 장남이자 엘리자베스 2세의 첫 손자였지만 공식 왕실 업무를 수행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이날은 왕실의 위엄보다 두 사람이 새롭게 꾸릴 가정에 더 많은 시선이 머물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참석자 명단은 이 결혼식을 단순한 가족 행사로 남겨두지 않았다. 찰스 3세와 카밀라 왕비, 윌리엄 왕세자와 캐서린 왕세자빈, 앤 공주, 베아트리스 공주와 유제니 공주까지 주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왕이 암치료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왕실 구성원들이 함께 모습을 드러낸 장면은 대중에게 안정과 화합을 보여줄 좋은 기회였다. 교회 앞에서 오가는 미소와 인사만 보면 윈저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했다. 해리엇은 에밀리아 윅스테드가 제작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그녀의 곁에는 피터의 두 딸 사바나와 아일라, 그리고 자신의 딸 조지나가 함께했다. 새 아이가 새로운 가족의 출발을 지켜보는 모습은 오래된 혈통과 계승만을 강조해온 왕실 이미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결혼은 귀족 가문 사이의 결합이 아니라 이혼과 재혼, 자녀가 있는 두 성인이 다시 삶을 선택한 현대적인 가족의 탄생에 가까웠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곧 해리엇의 머리 위에 놓인 티아라로 옮겨갔다. 그녀가 착용한 것은 왕실 소장품이 아니라 약혼 반지를 만든 보석상 프라그넬에서 빌린 작품이었다. 겉으로는 개인적 의미를 담은 세련된 선택이었지만 일부 왕실 매체는 결혼식 전 다른 논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리엇이 왕실 티아라를 빌리는 문제를 두고 카밀라 측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앤 공주와 윌리엄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야기였다. 버킹엄 궁은 이러한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카밀라가 실제로 대여를 막았는지 윌리엄이 직접 개입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소문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분명했다. 왕실에서 티아라는 단순히 아름다운 보석이 아니라 누가 가족의 중심에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해리엇에게 무엇을 빌려줄 것인가라는 질문은 곧 누가 그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가라는 문제로 바뀌었다. 결국 결혼식은 평온하게 끝났다.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교회를 나섰고 왕실 가족도 공개적인 충돌 없이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궁금증을 남겼다. 피터의 사적인 행복을 둘러싼 작은 선택 하나가 왜 카밀라와 윌리엄의 권한 문제로 번졌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왕족이면서도 왕실 직함 없이 살아온 피터 필립스의 독특한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터 필립스는 1977년 11월 15일 앤 공주와 마크 필립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첫 손자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다른 왕실 사촌들과는 조금 달랐다. 부모는 자녀들이 가능한 한 평범하게 성장하기를 원했고
피터에게 공식적인 자기를 요청하지 않았다. 덕분에 그는 왕위 계승 서열에는 포함되었지만 왕자라는 칭호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 왕실 혈통은 분명했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대중이 기대하는 전하라는 호칭도 공작이나 백작 같은 귀족 자기도 붙지 않았다. 이 선택은 그의 인생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피터는 왕실 행사에 가족의 일원으로 참석했지만 국왕을 대신해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 왕족은 아니었다. 그는 국가 예산으로 활동하는 대신 자신의 직업을 가져야 했다. 대학에서 스포츠 과학을 공부한 뒤 자동차 경주와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일했고, 여러 기업의 대학에서 스포츠 과학을 공부한 뒤 후원과 행사 운영을 담당했다. 왕실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왕실 밖의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는 독특한 위치였다. 그는 궁전의 규칙을 이해하면서도 일반 직장인의 계약과 성과로 평가받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야 했다. 그의 사생활 역시 전통적인 왕실 서사와는 거리가 있었다. 2008년 캐나다 출신 오텀 켈리와 결혼했고 두 딸 사바나와 아일라를 얻었다. 당시 결혼식에서도 오터는 앤 공주가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페스툰 티아라를 착용했다. 이 사실은 훗날 해리엇의 티아라 논쟁이 불거졌을 때 다시 주목받았다. 같은 남자의 첫 번째 신부는 왕실 보석을 찬용했는데 두 번째 신부에게는 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느냐는 질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피터와 오타는 오랜 결혼 생활 끝에 2021년 이혼했다. 두 사람은 관계의 끝을 공개적인 전쟁으로 만들기보다 두 딸을 함께 돌보는 데 집중했다. 이후 피터는 새로운 관계를 거쳤고 2024년 해리엇 스펄링과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왕실 무대보다 승마 경기와 가족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2025년 약혼 소식을 알렸다. 피터의 삶을 이해하면 윌리엄이 이 결혼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보도가 왜 설득력을 얻었는지도 보인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촌이었고 어머니를 일찍 잃은 윌리엄에게 앤 공주의 가족은 안정적인 친족 관계를 제공했다. 피터는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가족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피터는 왕실 구성원이지만 공식 권한은 거의 없었고 그의 결혼은 사적인 일이면서도 왕실 전체의 상징과 연결되었다. 만약 윌리엄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했다면 그것은 가족을 위한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미래 국왕으로서 권한을 미리 행사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왕실 밖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온 한 여성, 해리엇 스펄링이 서 있었다. 해리엇 스펄링은 왕실과 인연을 맺기 전부터 자신의 직업과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에서 소아 전문 간호사로 일하며 아픈 아이들과 가족들을 돌봐왔다. 화려한 사교계나 귀족 가문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해리엇은 매일 생명과 회복, 부모의 불안을 마주했다. 그래서 그녀가 피터 필립스의 연인으로 알려졌을 때 대중이 받은 인상도 전형적인 왕실 신부와는 달랐다. 그녀는 궁전의 규칙보다 병원의 현실을 먼저 배운 여성이었다. 해리엇에게는 이전 결혼에서 얻은 딸 조지나가 있었다. 피터 역시 오텀 켈리와의 사이에서 사바나와 아일라를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단지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세 딸이 하나의 가족으로 연결되는 과정이었다. 결혼식에서 아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모습은 이 관계의 중심이 왕실의 체면이 아니라 가족의 재구성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혼과 재혼, 자녀를 둔 부모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모습은 오늘날 많은 가정이 겪는 현실과 닮아 있었다. 이 점에서 앤 공주의 태도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앤은 피터와 자라에게 왕자와 공주라는 칭호를 주지 않는 선택을 받아들였고 자녀들이 왕실의 특권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다. 그녀 자신도 18살부터 공무를 수행했지만 삶의 중심에는 늘 실질적인 책임이 있었다. 승마 선수로 유럽 정상에 올랐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했으며 이후 수백 개의 단체와 자선기관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2026년 7월 앤 공주는 한국과 태국을 방문했다. 한국에서는 임진강 전투 75주년을 기리고 부산 UN 기념공원을 찾았으며 교육과 투자, 여성의 과학기술 참여를 위한 일정도 수행했다. 아들의 결혼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도 그녀는 다시 공식 임무로 돌아갔다. 감정보다 책임을 앞세우는 앤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일부 보도는 앤이 해리엇의 왕실 티아라 사용 문제에 불만을 품고 윌리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은 이유는 있다. 앤은 평생 자녀들을 왕실의 과도한 규칙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으려 했고, 해리엇 역시 자신의 직업과 가족을 가진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만약 그녀가 단지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면 앤이 이를 부당하게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하지만 해리엇은 논쟁의 중심에 서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다. 왕실 보석을 둘러싼 승인과 거절을 기다리지 않고 프라그넬 티아라를 착용했다. 그 선택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왕실의 허락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기보다 자신의 결혼과 새로운 가족에 의미를 두겠다는 메시지처럼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티아라는 장식품이 아니라 누가 받아들여지고 누가 결정권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왕실의 티아라는 단순히 값비싼 장신구가 아니다. 그것은 혈통과 기억, 결혼과 계승의 역사를 머리 위에 올려놓는 상징이다. 누군가에게 티아라를 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가족의 공식적인 장면 안으로 초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해리엇이 어떤 티아라를 쓰느냐는 질문은 곧 그녀가 민저가에서 어떤 위치를 부여받았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왕실 보석 창고는 하나의 단순한 체계가 아니다. 대관식과 국가의식에 사용되는 크라운 주얼스가 있고, 군주가 국가를 위해 관리하는 노열 컬렉션이 있으며, 개별 왕실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보석도 존재한다. 어떤 작품은 공식 행사에만 쓰이고, 어떤 작품은 가족 사이에서 대여되며, 또 어떤 작품은 소유 관계조차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카밀라 한 사람이 모든 티아라를 마음대로 통제한다고 보는 것은 실제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이다. 그럼에도 대여 권한은 강력한 상징성을 가진다. 엘리자베스 2세는 결혼식 날 어머니에게서 퀸 메리 프린지 티아라를 빌렸고, 캐서린은 2011년 결혼식에서 카르티에 헤일로 티아라를 착용했다. 이후 그녀는 로터스 플라워, 퀸 메리 러버스 노트, 스트레스 이스모어 로즈, 오리엔탈 서클릿 등 역사적인 작품을 차례로 선보였다. 그때마다 보석은 단지 의상을 완성하는 장식이 아니라 과거의 왕비와 현재의 왕세자빈을 연결하는 시각적 언어가 되었다. 특히 러버스 노트 티아라는 다이애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캐서린이 그것을 착용할 때마다 사람들은 윌리엄의 어머니를 떠올린다. 보석 하나가 상실과 기억, 계승을 동시에 전달하는 셈이다. 이런 전통 속에서 해리엇에게 왕실 티아라를 허용할 것인지는 단순한 미적 선택이 아니라 그녀를 어느 정도까지 왕실의 역사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로 읽힐 수 있었다. 더구나 피터의 첫 번째 결혼식에서 오텀 켈리가 앤 공주의 페스툰 티아라를 착용했다는 사실은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같은 신랑의 이전 배우자에게 허용되었던 상징이 새 신부에게는 왜 불가능해야 하는지, 왕실의 기준이 신분과 혈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지만 대중은 그 안에서 오래된 계급의식을 읽어냈다. 해리엇은 결국 프라그넬 티아라를 선택했다. 약혼 반지를 만든 보석상과의 개인적인 연결을 살리면서도 누구의 승인에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길이었다. 이 선택은 윌리엄과 카밀라 가운데 누가 이겼는지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신부 자신이 결혼식의 주도권을 되찾게 했다. 왕실의 허락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의미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논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보석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왕이 병환 중일 때 왕비는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으며 후계자는 언제부터 개입할 수 있는가? 티아라의 진짜 무게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 별정 뒤에 놓인 권력의 무게였다. 카밀라 왕비를 단순히 왕실 보석을 통제하려 한 인물로만 바라보면 이번 갈등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영국 대중의 가장 거센 비난을 견뎌온 왕실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찰스와의 오랜 관계, 다이애나와의 불행한 토론, 이혼과 재혼의 과정은 카밀라의 이름을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했다. 2005년 찰스와 결혼한 뒤에도 그녀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왕실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천천히 증명해야 했다. 카밀라는 화려한 인기보다 꾸준한 공무를 선택했다. 복서와 문화, 동물 복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와 지역사회 활동에 오랜 시간 관여해왔다. 특히 골다공증은 그녀에게 개인적인 상처와 연결된 주제였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모두 이 질환으로 고통받았고, 카밀라는 가족의 경험을 계기로 수십 년 동안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이력은 그녀가 단순히 왕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의제를 가진 공적 인물임을 보여준다. 찰스가 국왕이 된 뒤 카밀라는 공식적으로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그 위치는 오랜 비난과 불신을 견딘 끝에 얻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도가 주장하듯 윌리엄이 왕실의 내부 결정을 직접 뒤집으려 했다면 카밀라는 이를 단순한 가족 의견 차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녀에게 그것은 해리엇 개인의 자격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직 재위 중인 찰스의 권한이 약화되는 신호처럼 보였을 수 있다. 카밀라의 관점에서 왕실에는 한 명의 군주만 존재해야 한다. 찰스가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그의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며 후계자는 국왕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가 전통과 절차를 강조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넓히기보다 남편의 권위를 지키려는 행동일 수도 있다. 왕비가 침묵하면 사람들은 국왕이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후계자가 앞에 나서면 왕실 안에 두 개의 중심이 생길 위험도 있었다. 물론 카밀라에게 불리한 해석도 가능하다. 오랜 시간 끝에 얻은 지위를 지키려는 마음이 지나친 경계심으로 바뀌었을 수 있고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실제 권한처럼 행사하려 했다는 의심도 생길 수 있다. 특히 해리엇의 배경이 논쟁의 이유였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대 왕실이 여전히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버킹엄 궁은 이런 주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카밀라의 직접적인 발언도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카밀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권력력보다 불안일지 모른다. 그녀는 찰스의 건강이 왕실 전체에 어떤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있다. 현재를 지키려는 그녀의 태도는 완고함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왕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방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윌리엄의 방식과 충돌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윌리엄 왕세자는 평생 왕이 될 사람으로 길러졌지만 실제로 언제 왕위를 이어받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엘리자베스 2세의 긴 통치와 아버지 찰스의 오랜 기다림을 지켜보며 후계자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뿐만 아니라 준비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나 준비가 지나치게 앞서면 현재의 국왕을 압박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 바로 그 경계가 오늘날 윌리엄을 가장 복잡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그의 공적 활동은 전통적인 의전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환경 보호와 불법 야생동물 거래 방지, 정신건강 문제에 이어 그는 호모즈 프로젝트를 통해 노숙 문제를 사전에 막는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단순히 자선단체를 방문하고 연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목표와 기간을 정해 실제 변화를 측정하려 한다. 이런 태도는 느린 절차보다 즉각적인 개입을 선호하는 그의 성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티아라 논쟁에 윌리엄이 직접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의 평소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부당하다고 느낀 결정을 그대로 두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으려 했을 수 있다. 특히 피터는 오랜 세월 함께 성장한 사촌이었고 앤 공주는 왕실 안에서 윌리엄이 신뢰해온 인물이었다. 그러나 가족을 보호하려는 행동과 미래 국왕의 권한을 미리 행사하는 행동은 겉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윌리엄의 판단에는 다이애나의 기억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궁전의 규칙과 여론 속에서 상처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 경험은 제도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할 때 누군가는 직접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남겼을 수 있다. 동시에 찰스와 캐서린이 암 치료를 받는 과정을 가까이서 겪으며 왕실도 결국 건강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들의 조직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이다. 캐서린은 남편과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 왔다. 그녀는 왕실의 규칙을 공개적으로 흔들기보다 그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혔다. 역사적인 티아라를 빌려 착용하고 의전을 세심하게 지키면서도 영유아 발달과 가족 지원, 정신 건강을 자신의 장기적인 과제로 만들었다. 암 치료 이후에는 회복을 서두르지 않았고 제한된 일정 속에서도 병원과 환자, 어린이 교육 현장을 차분하게 찾았다. 이 차이는 두 사람의 역할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윌리엄이 문제를 발견하면 구조를 바꾸려는 인물이라면 캐서린은 신뢰를 쌓아 변화가 받아들여질 시간을 만드는 인물이다. 그녀가 카밀라와 윌리엄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공개적인 침묵과 절제는 왕실이 분열되어 보이지 않도록 막는 중요한 완충장치가 되었다. 결국 윌리엄의 적극성은 미래의 군주에게 필요한 결단력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아직 자신의 것이 아닌 권한을 앞당겨 사용하려는 조급함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의지나 카밀라의 영향력만으로 국왕의 권한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찰스가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영국 왕실에는 별도의 법적 장치가 존재하며 진짜 권력의 전개는 그 제도 안에서 드러난다. 찰스 3세의 암 진단은 영국 왕실에 가장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국왕이 여전히 재위하고 있지만 건강 때문에 모든 일정을 직접 감당하기 어려워질 때 누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가? 카밀라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로서 찰스의 상태와 부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윌리엄은 첫 번째 왕위 계승자로서 미래의 책임을 준비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국왕을 보호한다고 믿을 수 있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한다. 카밀라에게 충성은 현재의 왕권을 지키는 일이다. 찰스가 치조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권위가 약해졌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후계자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 왕실 안에 두 개의 중심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녀는 국왕의 일정과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곧 군주제의 안정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크다. 윌리엄에게 충성은 위험을 미리 줄이는 일에 가깝다. 그는 아버지가 과도한 일정과 책임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자신이 앞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다림만을 미덕으로 삼는다면 위기가 닥친 뒤에야 움직이게 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적극성은 찰스의 재위가 이미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위험도 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개인적 의지만으로 국왕의 권한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영국에는 국왕이 일시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최소 2명의 국무고문이 일부 공식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카밀라와 윌리엄, 앤 공주와 에드워드 왕자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권한은 정해진 절차와 문서에 따라 제한적으로 위임된다. 장기간 통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별도의 섭정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티아라를 둘러싼 소문을 곧바로 왕위 다툼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카밀라는 왕비이지만 계승자는 아니고 윌리엄은 계승자이지만 아직 국왕이 아니다. 앤은 가족의 신뢰를 받지만 최종 중재자가 아니며 캐서린 역시 커지는 상징적 영향력과 별개로 공식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모든 경계 위에서 찰스만이 여전히 법적이고 상징적인 중심에 서 있다.
그럼에도 한 개의 티아라가 이렇게 큰 관심을 끈 이유는 분명하다. 사람들은 보석의 소유권보다 왕실이 다음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지 궁금해한다. 찰스의 병화는 그 전환을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의 문제로 만들었고, 카밀라와 윌리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한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를 지키려 하고, 다른 사람은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려 한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해답을 보여준 사람은 해리엇이었다. 그녀는 왕실의 승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티아라를 쓰고 새로운 가족을 향해 걸어갔다. 결국 왕실을 흔든 것은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찰스의 시대와 이미 문 앞에 도착한 윌리엄의 시대가 같은 궁전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